안녕하세요. 네, 실험 기반의 신소프트웨어 기술 대국민 인식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한경대학교 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주로 정책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실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에 입안을 한다든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그런 어떤 기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 실험들을 해보아야 되는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왜 실험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그 정부의 정책들이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주요 방법론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제 조사 문제가 명확하다고 할 때, 또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 대상이 정확히 어디까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설문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또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계학이라든가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론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빅데이터 방법론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사 문제가 조금 불분명하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그 앞에 있었던 포괄적 조사에 대해서 어떤 심층적인 근거 그리고 근거에 대한 보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문가 인터뷰라든가 표적 집단 면접법 혹은 미래 예측을 위해서 델파이 기법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거시적인 현상을 파악하는데 집중된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방법론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일반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대표적인 방법론들은 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개입이 되고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정책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 그런 미스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책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주로 행동경제학에 좀 기반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마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화장실이나 이제 주로 공중변소 혹은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 때 휴게소마다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식에 대한 개선들을 하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에 많이 붙여놓는 캠페인성 문구입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던 게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저 파리 같은 것들이 그 소변기의 중앙에 있게 되면 훨씬 더 바깥으로 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 사례들을 실제로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설득을 하고 또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메시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네, 더불어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보시면 이 신촌역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보시면 왼쪽 사진에 그 F와 A 플러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보행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것은 이제 우측 보행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획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관리비 고지서 등이 굉장히 많이 그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바로 행동경제학 기반으로 어떤 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정책적인 효과를 거둔 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많은 그 관리비 고지서들은 이제 왼쪽에 있는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수치 중심의 고지서였던 데 비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1인 가구가 사용하는 사용량들이 전기세라든가 관리비 그 사용량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색상 자체도 달라지고 또 여기에 비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 혹은 지난달 대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보들을 요약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국제기구, NGO 단체에서 했던 방식인데요. 이제 브라질에 있는 이제 그 아마존 산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페이퍼 타월들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지구는 점점 더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영역에서 실험 효과들이 입증됐던 데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공 영역으로 실험 효과가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게 되면 노벨 경제학상을 2017년도에 이제 리처드 테일러 교수와 캐슨 스타인, 그러니까 받기는 이제 테일러 교수가 받았지만 실제로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은 이제 두 교수가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넛지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주로 이것들은 행동경제학을 민간 영역에 혹은 공공 어떤 부분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한 것에 비해서 2019년도에 디프로, 바이넬지 혹은 크레머 이 교수들이 19년도에 경제학상을 수상할 때는 이제 주로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을 공공 영역, 정책에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경제학상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 실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뭐 기재부라든가 고용부 등에서 기본소득, 뭐 혹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책 실험들을 실제로 활용해 보고 있고요. 또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정책 실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메시지라든가 금연 정책에 대한 실험 효과들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가 예타 조사, 즉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정책 효과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시범 사업들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떤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비용 대비 편익, 요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비용과 편익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잡히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연과학에서 하는 실험 설계들 그대로 가져와서 사회과학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 RCT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제 진 실험 설계, True Experimental Desig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입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정책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무작위로 배정을 한 다음에 실험 집단에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고, 통제 집단을 주지 않았을 때 혹은 다른 중립적인 것을 주었을 때 A1과 B1,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비교를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그 정책의 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직접 측정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 수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간접 측정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정책 실험 전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정책 실험을 한 이후에 즉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실험 집단에서는 통제 집단보다 훨씬 높은 성과들을 보이게 되면, 즉 A1과 B1의 차이가 바로 정책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 편향이라고 해서 특정 집단의 특정 성격을 가진 집단 개인들이 이제 거기에 몰릴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뭐 앞에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해외 주요국에서 다양한 정책 실험들을 활용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Behavior Insight Team이라고 해서 이제 네, 정부 기구 총리실 산하에 실제로 정책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봤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사회행동연구팀이라고 해서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네,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거두었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네, 실험 기반의 정책 개발 등을 유도를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 시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다시 네, 바이든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핀란드에서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정책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고 핀란드는 단순히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개별 개인들이 어떻게 실험을 활용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개인 단위 또 서로 산학협력 단위 또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단위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 실험이 가져오는 효과들은 무엇이 있느냐? 신규 정책 등이 만약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효과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이라든가 예산 부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작은 범위의 실험을 통해서 큰 영역으로 확대하기 전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정책 실험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도 같이 높여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내적 타당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설계가 잘못되게 되면 내적 타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외적 타당성이 많이 단점으로 뽑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실험의 범위들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범위, 다양한 지역, 영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해 나가면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제가 정책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술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인식 차원에서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 증강현실,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은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비자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IT 신기술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IT 신기술의 어떤 관심사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정책 수요가 지금 보시다시피 표와 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의 갭을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설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본 연구에서는 가상 증강현실과 관련해서 이런 신기술을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V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의 이미지들을 현실처럼 마치 보여주는 VR 그리고 AR이나 MR 등은 기본적으로는 현실 안에 이제 가상의 이미지를 같이 덧붙여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XR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몰입을 통해서 서로 합쳐지는, 통합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의 그 가상 증강현실 시장 규모를 보시면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6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819억 달러까지 이제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매출액 기준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도 매출액이 이제 2018년에는 이제 6,295억 원에서 이제 2020년에는 대략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상 증강현실 산업 생태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라든가 서비스, 또 유통하는 플랫폼, 디바이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또 사용자 혹은 소비자 중심의 어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부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을 개인과 사회 또 그 기술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기능과 정서적인 역할로 나누어서 사회적 영역에서 기능적 혜택과 정서적 혜택, 그리고 개인적 영역에서의 기능적 혜택과 정서적 혜택을 제공하는 메시지 등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네, 정서적 혜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MBC에서 과거 방영되었던 AR, VR 기술들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또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정서적을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설은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연구 모형으로 좀 보여드리면 메시지를 수의 범위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신기술,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이용 의도나 구매 의도에 기기라든가 이런 콘텐츠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요. 또 기술이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메시지와 또 정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정책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했던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 부분과 행동 실험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온라인 실험은 말 그대로 온라인 그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 실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응답하도록 했고 행동 실험은 어떤 공간으로 불러서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지 개발 등을 개별적으로 했고 이런 것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처치를 한 부분 외에는 모두 동일하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조작 점검이라든가 통제하는 요인으로 글자 수라든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가상현실에 대한 단어 언급 횟수들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를 했고요. 또 1회 이상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실제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변수들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첫 번째,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진 가상 증강현실 안경을 선택하는 비율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 변수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실험 절차는 일반적인 행동 실험의 절차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섭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해서 절차를 확인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온라인 실험이라든가 행동 실험에서 활용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군, 즉 제조군에는 중립적인 프레임들, 즉 코로나로 관련된 안내 메시지를 활용을 했고요. 또 사회 기능적인 혜택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훈련의 안정성, 어떤 교육 훈련을 하는데 V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정서적 혜택으로는 정서적인 교류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개인 기능적인 혜택으로는 비대면 원격 협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정서적 혜택으로는 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로 소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동 실험 절차에 따라서 잠시 대기를 했다가 영상을 보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고르겠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하도록 했고요. 실제로 제공되었던 영상들과 메시지들은 이렇게 실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온라인 실험에서는 일부 AR, VR 서비스 이용 의향과 관련해서 정서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행동 실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추상적인 영상을 활용하는데 정서적 메시지를 하게 되면 VR 안경의 선택 빈도가 조금 높아진다는 것들을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했던 연구들은 어떤 정책 메시지를 수혜 대상과 또 기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기술 수용 의도, 이런 것들에 미치는 효과들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정서적인 혜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연구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에서 활용하는 연구 방법론에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과기정통부 사업들이 주로 R&D 사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책 실험을 실제로 하기 어려웠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비대면 혹은 홀로그램 이런 AR, VR 부분에 있어서 화두라는 것들이 주로 사용자나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가 정책 실험을 조금 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